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분간 서울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 만 12세부터 18세는 어디를 가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도가 낮은 공간이나 코로나에 걸려도 위중해질 가능성이 낮은 청소년한테는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데요.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1000여 명이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방역 패스의 효과와 공익성은 인정했습니다. 백신으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의료체계 붕괴를 막으면서 결과적으로 일반 중증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까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큰 식당과 카페 등과 달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 패스가 아니더라도 밀집도 제한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안이 있는데도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은 당분간 서울 시내에서 마트, 백화점을 포함한 17종 모든 시설을 방역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알 수 없어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고 봤습니다. 중증화율도 낮아 청소년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방역 패스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뒤 30일까지입니다. 또 지자체 장중엔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진 만큼 조치는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질 경우 효력 범위는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콘크리트는 싹 무너지고 생선 가시처럼 철근만 남아있다는 건 이 콘크리트가 맥없이 버티고 있었다는 결국 부실 시공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붕괴 당시 39층 옥상을 감시하고 있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 없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38층부터 23층까지 붕괴된 절단면에는 셀 수 없는 철근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각 층마다 무너진 끝부분의 모습은 마치 낭떠러지처럼 급격히 잘려나가 있습니다. 철근을 품고 있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었다면, 그 이전에 적정 길이의 철근을 사용했다면 사고 후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건축 구조한 사람들로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철근의 정착 길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었을 때 MBC가 촬영한 사고 현장 영상에서도 부실 공사로 의심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크레인을 건물에 붙여 지지하는 브레이싱, 강한 충격에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할 이 지지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하중을 이 아파트 외벽에 지지대를 형성을 해서 지속적인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안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자였습니다. 사고 발생 열흘 전 시공과 자재 품질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던 감리자는 사고 당일 39층 최상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콘크리트 무게가 가장 무거워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도 감리자는 없이 중국인 노동자 3명만 남아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고 있던 겁니다. 감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입회한다는 광주 서구와 맺은 업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콘크리트는 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가 가장 힘이 많이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힘이 가장 세게 현재 작용이 되고 그때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 초기와 중간에 입회했고 사고 당시에는 타설 현장이 아닌
1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속속 부실 공사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자초한 인재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수사 관련 내용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열리던 시간에 MBC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임무에 해당하고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 팀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이 일부 녹취를 제외하곤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이모 기자가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해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사회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언론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알 권리를 보장한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란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을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시각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이 MBC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보도 개입이라는 시민단체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MBC의 잘못된 왜곡된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제는 CBS, 어제는 YTN, 오늘은 MBC, 내일은 또 어디 가실 겁니까? 방송장악 예행 연습, 언론 자유 침해하는 순회 공연 중단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김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MBC 사장과 비공개로 만난 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내 홍준표 의원은 권위주의도 아닌 시대에 언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도 언론 자유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방송을 막으려 몰려간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100% 손실 보상을 하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총 14조 원입니다. 우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영업 제한을 당한 업소의 손실 보상금 예산도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국회에 추경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기재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예측 실패로 더 거친 세금 10조 원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작 쓸 때 못 쓰고 돈이 또 남게 된 겁니다. 부총리는 또 사과했습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한 데 대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업시간이 풀어지면은 하는 기대 심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기다렸겠어요. 차라리 그냥 문을 닫아라고 그러든지.
자영업자 단체들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완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집단 삭발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서울의 한 보육원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원생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방망이로 수백 대를 때린 건 물론이고 화장실에 가두거나 구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했다는 겁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주변과 코 부분에 빨갛게 긁힌 듯한 상처가 보입니다. 부모가 없는 22살 박지윤 씨는 보육원에서 지냈던 4, 5년 전 보육교사에게 맞았던 모습이라며 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지윤 씨는 초등학생이 되면서 서울 은평구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인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6년간 학대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데 그냥 하루 종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밥을 줘요. 화장실에서 바빠가지고 밥 먹으라고 하고. 샤워장 구석에 몰아넣고 얼굴과 몸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면과 밥 10인분을 먹게 하고 결국 못 먹고 토하자 토사물까지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옷을 벗긴 뒤 방망이로 엉덩이를 수백 대씩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 흉터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말을 안 들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접시 집어 던진 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내가 하면서도 얼마나 후회하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도 잘 가르치려던 것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애들이 잘못을 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면은 나는 그거를 방임이라고 생각했어. 난 내 자식이라 나는 때릴 것 같다. 2년 전 보육원을 퇴소해 독립한 지윤 씨는 작년 8월 자신을 키워준 보육교사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련 관리자들한테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어떤 조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5명의 다른 원생들도 비슷한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던 이 보육원은 지금은 운영재단이 바뀐 상태입니다. 보육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과를 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나서면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